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부터 발언하시죠. 예,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었음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되겠습니다.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반드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말씀하시죠. 네,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금호타이역 대규모 화재로 고통받는 분들께 먼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들, 이들의 삶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갈수록 주변으로 밀려나는 이 불평등한 세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평등한 세상 갈아엎어야 합니다. 저 권영국, 차별 없는 나라, 새로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맹렬합니다. 낙후했던 중국이 우리를 뒤쫓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질러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수리공학자, 화학공학자 같은 과학자들을 이공계 출신을 국가 지도자로 배출하면서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하는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끝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입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낡은 질서를 허물고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 이준석이야말로 압도적 새로움, 미래를 연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수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재명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네. 지금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지금 AI 세계 3대 강국, 저도 3대 강국 하자 그러는데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더 늘리지 않고 원전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한 탈원전 정책,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일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에너지도 또 복합적으로 필요하죠.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두산중공업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그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원자력 발전소 가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걸 꼭 현장을 가봐야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폐기물 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원전을 피하는 게 좋은데 기저전력으로 과연 원전을 완전히 지금 단계로 완전히 중단할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을 좀 하고 대신에 지금 이제 좀 더 안전한 SMR 같은 것들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건 계속하고 그 안전하고 편의적이고 비용이 싸면 이제 그런 것들은 써야죠. 일도 양단도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국가 경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하는데 세계적인 선진 강국입니다. 그래서 맞죠. 저는 원전의 반응로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로 가서 또 원자력 안전연구소나 이런 데로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해보면은 만약에 그 위에 원자폭탄, 소형 원자폭탄 같은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걸 자꾸 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의 뭐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원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잘 관리되는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 말씀이 언제나 약간씩 어폐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왜 났습니까? 네. 체르노빌은 왜 사고 났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원자로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보기 안전할지 몰라도 사고가 날 수 있죠. 위험하죠. 더하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자. 대신에 그 사이에는 좀 섞어서 쓰자. 그게 제 입장입니다. 저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풍력에 비해서 8분의 1, 비용이 8분의 1밖에 안 들고 태양광에 비해서도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결국엔 뭘 자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용 추계라든지 실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아까 AI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 구조상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서남해안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50원, 60원 정도의 균등화 발전 단가가 잡히는 원전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가지고 국가 대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받아들여서 오히려 산업을 좀 저해시킬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오늘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좀 들게 됐습니다. 네. 그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아니, 저는 저한테 질문 안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지금 그런데 5천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이거 들은 분들이 이거 5천이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5천이 가능합니까? 저는 주식을 잘 저도 몰라서 5천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당장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주주의 어떤 강압적인 물적 분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가 자기에게 맞는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 가가지고는 또 HMM이니 또 SK해운이니 이런 것들 또 민간 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참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경제가 그냥 정부 재정을 투자하면 효과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질문은 아니고 그냥 주장이에요. 뉴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그냥 일자리도 만들고 무료로 그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이다. 정부 재정의 역할,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있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아까 주제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네. 지금 이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뭐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도 반대하시고요. 지금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어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대합니다만 충분히 들었고요. 법을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 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30초를 넘어가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뭘 막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 3년간은 민주당이 그나마 뭘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직접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통상 문제에 관해서 이게 한덕수 총리도 역시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을 같이 져야 될 텐데 지금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원래 무역과 안보를 분리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방위비 협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네.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제일 정말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상목 부총리도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면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되는데 계속 탄핵한다 그래서 그것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또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계속 탄핵해서 또 법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자는 거 안 해준 거 없다 그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을 안 해줬습니까? 잠깐만요. 그거는 이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이 국회에서 더 너무 잘하시죠. 무책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퍼주기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지금 서두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부 구성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지 잘 모르십니까?
뭐 서두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 이런 거지 뭐 그 서두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게 통상 문제는 매우 심각한 주제인데 그거를 그냥 일상적인 잡무 처리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권영국 후보님, 네.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도 그렇게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들도 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부과한 관세 그 자체를 100%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민간 기업의 투자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우리가 협상 카드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여러 이제 처음에 뭐 중국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가 중국에서 국채를 팔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유예하고 협상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이런 데서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관세의 부당성에 대해서 같이 맞서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면서 맞서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네, 자 이제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네.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시고 또 그 다음에 2023년 당 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한미 외교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싱하이밍 대사가 그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반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2024년 당대표 시절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쎄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미동맹이 기본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물론 권영국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트럼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싸워서 과연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후보님 생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 발언과 대비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됩니다. 안보 동맹에서 이제 경제 동맹,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완전히 또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배제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할 때라야만 또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한국에 주둔할 때라야만 우리가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도로서 제대로 대하지. 만약 미군도 없고 우리는 핵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동맹이 없다 이럴 때는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접을 하고 또 상대를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미 동맹이 기본축이고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분명히 그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걸 당연히 고려해야죠. 똑같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이다. 네. 발전시켜야 된다. 심화시켜야 된다. 분명하고요. 한미일 협력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 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네.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해법은 북한의 핵에 대한 것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있고 또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전략 전폭기 같은 것 또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 미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대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2중, 3중의 방어막을 치고 방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의 네. 그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바로 보복 타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라야만 우리 안보가 유지되고 안보가 경제 아닙니까? 네.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신 거를 보통 우리는 핵 억지 확장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그거는 이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미 상당 정도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핵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도 핵무장하고 동남아도 핵무장하고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국제 핵 확산 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경제 제재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비핵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저는 이제 핵 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한미 동맹이 기본 축이 돼서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계속 반미 발언을 계속하고 그걸 두둔하고 또 지금 그런 진보당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반미 아닙니까? 우리 여기 뭐 권영국 후보께서도 네, 자 김문수 후보 주도권 시간 6분 30초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뭐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국 친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그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뭐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통상적인 무역 그리고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은 또 다른 것이죠.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신 게 잠깐만 제가 답변할 때 예. 좀 하게 하고 하시죠. 네, 답변 30초 시간을 그래서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만과의 관계에서 서로 잘 지낸다 이런 것은 최근에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질문일 텐데 결국에는 유사시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또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또 대만이 듣고 중국이 듣고 또 다른 생각할 텐데 이런 식으로 외교에 대해 가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맨날 답변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결국 외교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양안 관계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대만이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야 되고요. 그럴 때 일단 어떤 걸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이 외교 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요, 해남의 솔라시도 그 부지에다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왕창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가지고 풍력 발전, 서남 해안의 풍력 발전을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이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알맞은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라도에선 위에 영광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여수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을 이용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굳이 그런 불안정한 풍력 발전 전원이 있는 곳에다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공약하게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및 운영의 66%, 제조의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중국 쪽입니다. 터빈 분야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 점유율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력 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서 25m/s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여수에서 전력 끌고 와야 되고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것도 부산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데이터 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죠.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이라고 하는 불규칙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SS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을 때는 저장하고 적을 때는 공급하고 또 기저전력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ESS라는 것도 하루 이틀 버티고 2, 3일 버티는 것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태풍 같은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4, 5일 동안 만약 풍력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게 되면은 계통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꾸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면은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 김문수 후보 발언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그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예,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노란봉투법을 또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밀어붙이실 계획입니까?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죠.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반드시 제고돼야 될 점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반도체 질문이었어요? 특별법. 예, 질문이었어요? 예, 조금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거 못 해주겠나 이러다가 나중에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이거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R&D를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이 법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그걸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본인이 이 뭐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네. 노동시간을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을 싸움하는 그 속도 경쟁인데 이 속도전에서 일정한 정도로 열심히 이걸 따라잡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저히 지금 중국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또 대만은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R&D 부분이라도 네. 이 반도체 부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R&D 하는 부분 또 연봉이 일정한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52시간제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 사업하는 데서나 또 그 연구자들도 전부 요청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구 부분에서도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억지를 이런 규제가 과도하면은 또 건강도 충분하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지금 재판받고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수없이 밑에 기소가 계셨던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이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죠. 자,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 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긴 요구 다 본인이 정치 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왜 그건 몰랐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민간업자가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알아가지고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냐.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하시죠. 네,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네.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시고, 또 그 다음에 2023년 당 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한미 외교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싱하이밍 대사가 그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반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2024년 당대표 시절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쎄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미동맹이 기본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물론 권영국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트럼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싸워서 과연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후보님 생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 발언과 대비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됩니다. 안보 동맹에서 이제 경제 동맹,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우리 외교의 기본축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완전히 또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배제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할 때라야만, 또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한국에 주둔할 때라야만 우리가,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도로서 제대로 대하지. 만약 미군도 없고 우리는 핵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동맹이 없다, 이럴 때는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접을 하고 또 상대를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미 동맹이 기본축이고,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분명히 그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걸 당연히 고려해야죠. 똑같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축이다. 네. 발전시켜야 된다. 심화시켜야 된다. 분명하고요. 한미일 협력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 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네.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해법은, 북한의 핵에 대한 것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있고, 또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전략 전폭기 같은 것, 또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 미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대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2중, 3중의 방어막을 치고, 방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의 네. 그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바로 보복 타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라야만 우리 안보가 유지되고, 안보가 경제 아닙니까? 네.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신 거를 보통 우리는 핵 억지 확장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그거는 이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미 상당 정도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핵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도 핵무장하고 동남아도 핵무장하고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국제 핵 확산 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경제 제재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비핵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저는 이제 핵 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한미 동맹이 기본 축이 돼서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계속 반미 발언을 계속하고 그걸 두둔하고, 또 지금 그런 진보당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반미 아닙니까? 우리 여기 뭐 권영국 후보께서도 네, 자 김문수 후보 주도권 시간 6분 30초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규칙이 최소한 두 분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가 참으로 토론,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토론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조작을 해서 네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규제 프리 도시라고 우리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면 규제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 교통 신호도 이제 없애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대부분 풀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토론해서 상대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해가지고 이 조작해가지고 없는 말 가지고 또는 엉뚱하게 이렇게 안 하면 합리적인 토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준석 후보 지금 농촌 기본소득 5조 원, 7조 원 드는데 하겠다는 거냐? 농촌 기본소득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다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도, 아니면 시군, 특히 군 되겠죠. 이런 데서 매칭으로 좀 조금씩 나눠서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 예를 들면 인구 소멸 위기가 큰 지역 중심으로 이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한꺼번에 한다고 전제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나?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 기업 규제 합리화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 규제, 불필요한 규제가 많죠. 공직자, 공무원들이 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그런 규제가 많아요. 그런 건 당연히 줄여야죠. 없애거나. 또 시대에 안 맞는 규제 많아요. 그런 거 없애야죠.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신설 규제도 가능하면 절제하는 게 필요하죠. 저는 이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완화, 해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합리화하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하거나 완화하자. 합쳐서 규제 합리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